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로 인해서 달걀이 리콜됐습니다. 무려 달걀 1,900만 개가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대부분 텍사스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된 달걀입니다만 여름철 그 살모넬라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실 뭐 지역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달걀 보관과 또 요리에 관련해서 지역에 구분받지 말고 이번에 리콜과 관계없이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가 FDA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그 FDA는 달걀 생산업체 미드웨스트 폴트리 서비스가 생산한 달걀 159만 다즌, 그러니까 한 다즌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개수로 친다면 무려 1,900만 개의 달걀을 리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 때문입니다. 자, 이들 제품은 텍사스주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주 그 크로거 매장에서 이제 팔렸고요. 또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그리고 미시시피주에서는 그 브룩셔라는 매장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어떤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까지는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농장에서 생산된 그 달걀의 살모넬라균 오염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남에 따라서 전량 리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달걀 출하를 금지시켰다.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뭐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장내 세균의 일종이죠. 이 대표적인 그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는 이게 이제 달걀을 제대로 안 익혔을 때 이럴 때 아주 문제가 큽니다. 주로 이제 덜 익은 달걀이나 뭐 닭고기 또는 오염된 식품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데 달걀에서는 그 닭의 그 분변을 통해서 껍데기에 묻어서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닭이 이제 산란하는 과정에서 달걀 내부에까지도 이 오염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달걀을 우리가 이제 깨는 과정에서 달걀 껍데기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만졌거나 또 이제 딱 깰 때 같이 이제 살모넬라 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음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에 묻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칼이나 도마 등에 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식재료로 옮겨질 수 있는 오염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위 교차 오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된 달걀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빠르면 한 6시간에서부터 늦어도 72시간 안에 심한 복통, 설사, 뭐 메스꺼움, 구토, 발열, 두통 등의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이틀 좀 이렇게 고생하고 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고령자들 또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임산부 또는 아이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류로 이 균이 혈류로 퍼지면서 중증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고령자, 면역력 떨어진 사람, 임산부 그리고 어린이들. 자, FDA는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제 달걀을 반숙으로 먹기보다는 완숙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어느 순간부터 달걀 반숙을 안 먹습니다. 과거 이제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는 정말 집에서 뒷마당에서 기르는 달걀을 할머님이 이렇게 아침에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탁 깨서 이렇게 생 달걀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 예, 지금은 뭐 절대 그건 안 되고요. 지금은 뭐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이제 반숙도 안 먹습니다. 달걀 삶을 때 사실 반숙은 맛있죠. 겉에는 살짝 익고 안에 그 노른자가 반 정도만 살짝 익었을 때 사실 입에서는 맛있죠. 근데 전 불안해서 반숙도 안 먹습니다. 기왕이면 계란 후라이 해 드실 때는 뭐 당연히 완전히 익혀서 드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쪄서 드실 때 찐 달걀 같은 삶은 달걀 이런 거 드실 때는 이제 살짝 반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가능하면 지금은 하도 이제 오염이 심하니까 반숙 드지 마시고 이제 완숙해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완전히 그 익힌 달걀에서는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완전히 익히면 안전합니다. 한편 달걀을 구매할 때
이 껍데기에 이제 살짝 금이가 있거나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는 구매한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최소 한두 시간 안에 빨리 그 4도 이하의 냉장고에 빨리 집어넣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넣기 전에 야, 요즘 그 달걀 껍데기에도 오염된 게 많이 있다면서 그래갖고 그 껍데기를 일일이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신 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게 더 나쁘다라고 합니다. 그 껍데기가 어찌 보면은 약간 보호막 같은 게 있답니다. 근데 그 보호막을 씻으면서 그 보호막도 다 걸러내는 거죠.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안 좋으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을 때는 사온 상태 그대로 냉장고에 넣고 그리고 이제 달걀을 사용하기 직전에 이렇게 닦는 거. 그거는 이제 권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모넬라 균 같은 게 있는데 깨는 순간에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손에 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닦는 건 오케이. 그러나 냉장고에 넣어서 뭐 일주일씩 이렇게 냉장고 안에 들어갈 텐데 냉장고에 넣기 전에 닦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제 달걀을 만진 뒤에는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이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라고 FDA에서 추가적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워낙 이제 오염이 심하고 이제 식중독도 심하고 그런 요즘 굉장히 많이 더우시죠? 지금 LA도 난리가 아닙니다. 뭐 일주일 넘게 지금 89도, 90도인데 앞으로도 어나더 일주일도 한 90도 뭐 이렇게 되고 돌아오는 주말에는 뭐 94도 LA에서는 사실 굿자 들어가면은 막 난리 나요, 난리 나. 보통 이제 아무리 여름이라도 80 몇 도, 85도 정도만 되면 벌써 덥다고 난리 나는데 굿자가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LA에서 지금 열 며칠 동안 거의 2주 동안 계속 굿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LA가 이 정도니 뭐 다른 곳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위스콘신주는 어제 뭐 강풍도 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더울 때 이제 오염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달걀 리콜 소식을 먼저 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란 전쟁 또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전을 함께 시작했지만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 균열상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해보면, 이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와서 회담하는 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이 드시긴 하죠. 근데 뭐 틀린 생각은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처음 오는 거예요. 네, 전쟁 벌어지고는 처음 오는 겁니다. 자, 이란을 상대로 한 향후 군사 행동과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 해법 등등을 둘러싸고 이제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가 주목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근에 특히 한 1, 2주, 2, 3주 동안에 좀 균열상이 보였죠. 좀 불협화음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담에 향후 양국 관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은 이제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쯤은 이제 전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만날 양국의 그 정상의 속내는 사실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각자 많이 좀 다릅니다. 뭐 전쟁을 시작할 때는 목표 지점이 분명히 같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남의 효과가 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벌써부터 좀 때이른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다르냐? 자, 일단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말 그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10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총선을 앞두고 미국과 여전히 탄탄한, 긴밀한, 돈독한 그런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네타냐후 총리는 보여줘야 되는 유권자들에게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살짝 좀 달라요. 그 면과에 대해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그 국내 여론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괜히 이스라엘 꼬이면 꼬드겨갖고 이스라엘 그 좋은 일 하고 있다라는 뭐 아주 소수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이스라엘한테 끌려가는 것 아니냐라는 또 그런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전 같지 않은 그런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이란전에 휩쓸렸다라는 좀 그런 비판 여론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살짝 거리를 둬야 되는, 아니면 이스라엘에 뭔가 좀 세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탄야후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도 뭔가 아주 드라마틱한 그 합의가 나오기는 어차피 어렵다. 다만 서로가 조금씩 반발짝씩 양보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름대로 유권자들의 조금 보여줄 만한 어떤 명분을 가져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이 국내 유권자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좀 센 모습, 이것도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이번 회담이 현재 좀 다소 불편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사실 별다른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회담 끝나고 나면 또 내일 이 시간에는 요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일종의 어찌 보면 좀 정상회담을 보는 우리 국민들로서의 그 관전 포인트죠. 이 관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내일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를 쉽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 들어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7%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전쟁 때문에 그런지 이제 그 이후로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금융시장에서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국채의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금융시장의 위험성과 무슨 상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미국의 국채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나라의 돈은 망할 염려가 없어. 이 나라는 망할 염려가 없어. 그게 뭐 누가 봐도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국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안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이자율이 낮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만큼 이자율이 낮은데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안전성이 좀 희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좀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전한 만큼 금리는 별로 높지 않은 게 미국 국채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지 않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는요, 사실 그 모기지 론의 기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일반인들의 그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지고요. 기업들은 자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더 확장하기가 어려워지죠. 론 이자율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제 주택 시장도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주 동안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게 다 연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한 주택 거래가 올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연초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대감만큼 주택 시장의 반등은 별로 있지 못해요. 왜? 그 모기지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내려가기는 그냥 다시 올라가죠. 6.0%를 기준으로 5점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6 넘어가서 지금은 뭐 6.38, 6.40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택 반등 안 되는 거죠. 30년 고정 모기지 제가 어제 보니까 평균이 6.40도 넘었네요. 6.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벌써 한 달 전만 해도 벌써 한 0.2%포인트 이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는 국채금리대로 올라가면서 이 위험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또 그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모기지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도 위축되고 있고 요게 이제 요즘에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딱 하나 있어요. 그 노동 시장. 실업률은 매우 낮은 상태로 굉장히 유지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낮은 실업률 외에 나머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것도 많이 높고 요즘은 요즘 좀 덜 올라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좀 적응이 돼서 그래요. 작년 그리고 올 초 이때만 해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 막 그렇게 올라가던 거에 비해서 요즘은 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안 올라가니까 물가가 안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년 전에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 내려가니까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라 하는데 본인도 대통령 하에 있는 부하니까 대통령 말을 사실 마음속으로 본인도 인간이니까 듣고 싶겠죠. 듣고 싶은데 이게 막상 연준 의장에 앉아 보니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 또는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본 경제 상황을 좀 브리플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에서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이민 단속 같은 게 뭐 비교적 괜찮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닌 상황입니다. 국내선을 이용할 때도 잡혀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그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체류 기한을 넘긴 단순 이민법 그 위반자들까지도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연방이민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항공기 기장에게 승객 정보를 요구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승무원이 자기가 SNS 찍어서 비행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자기 SNS에 올린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비행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이스 요원들이 비행기 안으로 들이닥쳐서 기장한테 가서 이제 기장님은 출발하기 전에 그 승객 명단 이런 거 다 전달받거든요. 아이스 요원이 비행기 들이닥쳐서 기장님한테 가서 승객 정보 다 달라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이걸 막 올렸어요. 네. 연방교통안전청이 승객 정보를 또 확보해서 아이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수백 명이 그런 정보 전달로 인해서 체포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일 덴버 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에콰도르 국적의 27살의 한 여성이 오클랜드행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중에 사복 차림의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연방 당국은 이 여성이 비자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를 해서 체포된 것이다. 불법적인 체포가 이건 아니고 합법적인 체포다. 그가 불법 체류했기 때문에 체포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연방 당국은 공개를 했는데 그의 변호인단이 SNS에 사진하고 자세한 글하고 올렸어요. 뭘 올렸느냐? 이 사람의 체류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증거 사진하고 막 올렸어요. 변호인단은 뭐라 그러냐면 그녀는 J1 교환 방문 비자로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 신청을 적법하게 제출하고 지금 취업 허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면서 막 사진하고 글하고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그 아이스 내부 자료를 보니까요. 그 연방 항공청은 그 국내선 승객들의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 항공청이 승객 정보를 아이스에 넘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는 받아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최근 몇 달 동안 약 800명 이상을 공항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선 공항에서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입국 심사대에서가 아니라 국내선 공항에서. 그러니까 뭐 샌디에고에서 시애틀 가는 뭐 2시간, 3시간짜리 비행기 타려고 가다가 체포되고 이런 일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한 800명 정도가 체포됐다라는 것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그 승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그 승객 명단을 그 기장과 승무원들에게도 주고, 물론 항공사 본사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걸 연방 항공청에도 다 보고하잖아요. 항공청이 받아든 걸 아이스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여행 정보 정부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 아이스가 이제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민 단속 심사 대상자, 이 사람은 좀 조사해봐야 돼. 뭐 이런 그 일종의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의 명단이 딱 매치가 되면 잡아와. 그래서 바로 그래서 공항에서 잡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검토한 자료에는요, 항공청이 3만 1,000건이 넘는 그 국내 여행객 자료를 이 아이스에 이미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내가 특별한 죄진 건 없지만 이거 불안한데 내 명단이 혹시 연방 이민단속국 아이스에서 내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비행기를 탈 때 연방항공청이 그 비행 승객들 명단을 제출하니까 아이스에서 갖고 있다가 요 명단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에요. 있는데 항공청에서 받은 오늘자 국내선 탑승자 명단 보니까 홍길동이 딱 있네. 야, 홍길동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가는 거야? 저 샌디에고에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인데요. 야, 샌디에고에 있는 아이스 요원 지금 당장 가서 잡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0명이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국내선을 이용하던 부모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영주권 신청 해놓고 영주권 신청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 중인 그 이민자가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에 갔다가 체포돼서 구금시설로 옮겨지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범죄 전력자 위주로 그런 단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끔 이제 댓글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민 단속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지 뭔가 죄 졌으니까 걱정하는 거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뭔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하는 건데 그 우리의 이제 사고 방식은 과거에는 그래도 중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단순히 이제 체류기간 초과 뭐 이런 거 물론 체류기간 초과한 게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질의 그 경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단순한 체류기간 초과했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다 잡아가는 것으로 지금 확대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사회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민사회의 어떤 그 경제적인 위축, 사회적인 위축, 이 경제적인 위축이 되면 결국 돈이 돌질 않아서 이제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죠. 네, 현 시점, 현 주소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는 시민권 박탈 절차도 이제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그 귀화 시민권자가 무려 2,6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2,600만 명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건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방 정부는 허위 진술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그런 귀화 시민권자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법 쪽에서는 그 시민권의 안정성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되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025년 이후 지금까지 약 9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으로 이제 그런 연방 법원에 회부하는 걸 케이스를 늘릴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250건 뭐 2,600만 명에서 250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당당하고 죄 안 졌다면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어.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0건 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현대 미국 근대사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권 박탈 소송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죄진 자를 잡아서 쫓아내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애꿎은 사람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연방 법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또는 범죄 경력을 은폐하는 등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허위 진술, 사기 또는 뭐 공문서 위조 같은 것도 다 우리가 혐의를 씌울 수 있죠. 그러한 중대한 범죄가 있었을 경우에 정부는 법원에 시민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당한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연방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스가 잡아가서 단속하고 잡아갔다고 아이스가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권한은 이제 최종적으로 연방 법원에서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귀화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연방 추방재판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민 재판에서 과연 그 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 예를 들어서 250 케이스를 연방 이민법원에 회부했는데, 그 중에 실제 추방되는 건 50 케이스고 200 케이스는 뭐 추방 안 됐다 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고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를 하더라도 이거 좀 정당하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추방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좀 신중하게, 요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체포를 하고 정당한 법 집행 단속 행위를 하더라도 신중한 단속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이거를 발행해 주는 데 있어서 10만 달러를 받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국 이제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은 전문직 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이 이제 1심 재판부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보스턴 소재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서 한 게 맞다. 인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존의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배 올리겠다라고 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 또 한 번 이제 발목을 잡히는, 그래서 이 정책 역시 시행되지 못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짧게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 우리 특히 이제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소식인데요. 자, 앞으로는 연봉이 시원치 않은 그런 그 직종을 공부하는 그런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졸업 후에 소득이 낮은 그런 그 직업을 갖게 되는 대학 전공자들에 대해서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논란이 좀 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요즘은 이제 대학 졸업해서 돈 많이 버는 데가 뭐예요? 뭐 컴퓨터 전공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돈을 좀 적게 버는, 물론 이 세계 최고가 되면 또 누구보다 돈 많이 벌지만 말고 이제 평균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미술계, 음악계, 사회복지학과 이런 거, 그리고 종교학, 또는 이제 교사 보조 과정, 또는 뭐 어떤 그 미용 관련, 뭐 미용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인 평균 어떤 그런 미국 사람 기준으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그 메이저 전공자들에게 가장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실제 취업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지 않는 그런 메이저로 이제 리스트가 업이 딱 되면 그 학과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는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서 통계를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의 고졸자의 평균 소득보다 낮을 경우에 해당 학위 과정은 연방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A라는 전공을 한 학생이에요. 대학 졸업했어요. 4년제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4년 후에 내가 연봉이 얼마냐. 그런데 이제 같은 나이에 고졸자, 그러면 이 고졸자니까 대학 4년 공부할 동안 취업했겠죠. 그리고 이 대학 졸업한 사람이 또 4년 일할 동안, 그러니까 도합 고졸자는 8년 일했겠죠. 고졸자가 8년 일한 것과 4년 대학 공부하고 졸업 후 4년 동안 일한 이 같은 나이에 이 사람들의 연봉을 비교했을 때 요 전공을 한 사람이 같은 나이에 이 고졸자보다 연봉이 낮다면 요 학과는 학자금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률과 소득이 낮은 그 일부 그
학과에 그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이제 타격이 치명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계는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학문의 가치를 소득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이제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기독교 법률 단체, 굉장히 극우 기독교 보수 법률 단체예요.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라는 단체인데요.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단지 연봉이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각의 비판은 비판이고 또 정책은 정책이니까 대학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연봉 낮은 전공 보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고 그걸 공부하고 나와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이 많던 적던 연봉 1년에 몇십만 불 벌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막 강요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아는 지인의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벌어요. 버는데 자기는 너무 인생이 싫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남 괴로운 얘기, 뭐 무슨 어려운 당해서 이제 변호사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 얘기를 fully 다 듣고 완전히 understand 해야 뭔가 방법을 찾을 거니까 빙의가 돼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또 착해서. 그러니까 남 어려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어려운 얘기만 듣고 있는데 자기는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전문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큰 돈 못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어린 친구인데 평생 계속 앞으로 그렇게 20년, 30년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이 학과를 전공하면 학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난 거기 가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정책은 정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가 미국에 여러 군데 노선이 있긴 있는데 그 제주항공과 그 인터라인 협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라인 협력이 뭐냐면 우리 노선 너희와 쉐어할게, 너희 노선 우리 좀 같이 쉐어하자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번 그 협력으로 인해서 에어프레미아는 자사의 미주 장거리 노선과 제주항공의 국내선 그리고 아시아 노선을 같이 연계해서 마치 한 회사처럼 고객들의 그 트랜스퍼하는 편리성, 또 목적지 선택 등을 한층 더 넓혀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에어프레미아는 뭐 미국에 많이 다니진 않아요.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그리고 워싱턴 DC 이렇게 다니는데 그 노선과 제주항공이 운행하는 국내선, 아시아 주요 노선 등을 이제 쉐어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에어프레미아 미주 노선을 예약한 사람은 한국에 가서 국내선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연결 가능한 노선은 제주도,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이제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요렇게 미국에서 이제 한국 갔다가 요 동네 가실 분들은 에어프레미아로 예약하면 제주항공 거를 같이 이제 싼 값에 한 회사 예약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주항공이 은근히 노선이 많아요. 국내선 그리고 동남아시아 노선 한 40여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노선이 꽤 많으니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끝으로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뇌물로 추락한 하와이주의 한인 부지사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한인 부지사로 주목받았던 실비아 장루크, 한국 이름은 장은정입니다. 장은정 하와이주 부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됐다라는 건 뭐예요? 체포된 뒤에 이제 재판에 회부됐다라는 것이죠. 이제 재판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가 있죠. 구속 기소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받는 거고, 불구속 기소는 집에서 왔다 갔다 재판받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불구속 기소인데, 하와이주 대배심은 어제 실비아 루크 부지사를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공모, 그리고 선거 캠프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무려 12개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루크 부지사는 2022년 주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지사 선거를 준비하던 중에 로비스트에게 수표 $10,000를 받았으며 총 35,000달러의 기부 약속도 받았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원에 제출된 그 문서를 보니까 이 로비스트는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정부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비아 루크 당시 주 하원 의원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테두리 하에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로비한 거죠. 합법과 불법의 그 차이는 뭐예요? 합법적인 로비는 뭐 기부금 또는 정치자금 그 정해진 한도 그 액수 내에서 이제 갖다 내는 거고, 불법적인 뭐예요? 따로 별도로 그 브라이브를 주는 거죠. 뇌물을 주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 로비스트는 내가 코로나19 그 검시소를 운영하고 싶다. 그때 코로나 때는 검시소 차리기만 하면 막 돈 긁어 모았잖아요. 다 막 무조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특히 뭐 어디 가야 되면 다 검사 받고 가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사소가 돈을 막 긁어 모았죠. 연방정부 자금, 주정부 자금 돈을 막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로비스트가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기부금을 낼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좀 그걸 해달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5,000를 마련할 테니, 그리고 이제 그걸 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70,000까지도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다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거기에 루크 의원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와우, great. 와우, 멋지네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결국 당신에게 $70,000를 내가 기부금으로 줄 테니까, 어찌 보면 뇌물로 줄 테니까 코로나19 검사소 운영권을 우리에게 주고 또 그 코로나19 자금도 우리한테 팍팍 쏴달라, 그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크 부지사 측은 선거 캠프 앞으로 $5,000짜리 수표 2장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35,000 무슨 그런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쪽에 그 증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루크 부지사가 이번에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나, 좀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 하와이 현지 쪽의 전원입니다. 이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이 뉴스 아주 크게 텔레비 틀기만 하면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네. 혹시 하와이에 계시는 분 중에 요 뉴스와 관련해서 저보다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생생한 현지의 얘기도 좀 저한테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루크 부지사는 1.5세입니다. 한국말도 좀 하세요. 그래서 한인 1.5세로 하와이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지난 2022년 부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미국 내 주정부 선출직 가운데 한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높고 낮음을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앤디 김 의원이 한인으로서는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연방이고, 주정부 선출직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이 실비아 장 루크 부지사였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뇌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한인 하와이 부지사 스토리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 하와이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게죠. 아시는 분들은 좀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비아 장 루크 부지사, 사실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미 전국 한인 사회에서도 자랑스러운 그런 한인 정치인이었는데 이렇게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소식은 참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